범어동 우방 청솔맨션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 질의응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서 제출하였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130세대입니다. 전체 구분 소유권자의 3분의 67% 동의. 동의서 제출한 소유주만 조합원 자격인가요? 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만 조합원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지금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분담금, 면적 확장을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인가요? 네,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설계 검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합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총회를 거쳐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서에는 왜 분담금과 면적 확정이 있는 건가요?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계략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에는 여러 가지 설계 중 하나인 1:1 면적 확장을 근거로 작성된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조합 설립 후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 면적 변동 일반 분양 규모에 따라 분담금의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조합 임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조합 계약에 명시한 업무 수행, 조합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책임, 지급 보증 책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 시 책임, 일체의 판공비, 활동비, 외부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추진위 구성부터 창립 총회까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였나요? 재간의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네,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설계 검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조합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총회를 거쳐서 분담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추진위 구성부터 창립 총회까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였나요? 재간의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소유주분들의 아주 고마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각종 인쇄물, 업체 선정 관련 경비, 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비용 관련 증빙 서류는 추진위 사무소에 보존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경비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데 주민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꼭 임시사무소에 오셔서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 카카오톡이나 카페의 공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타 조합이나 협력업체의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께는 항상 공개이고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모든 입찰, 계약, 자금 사용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여비 처리 규정, 기재부 예산 운용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근거 서류와 업무 경과가 서류 파일로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 절차나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꼬집어 주십시오. 시공사의 현수막이나 사업 설명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공사별 사업지 선정 기준이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시공사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시공사는 소규모 단지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합 설립 동의율 80%는 리모델링 허가가나 시공사 선정 시 유리한 입찰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업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설계업체, 시드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은 무슨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 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였나요? 모든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경쟁 입찰 계약을 하였으며 세부 조건도 우리 우방청솔조합에 아주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를 통해 모든 건축설계업체의 공식 입찰 참여 의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입찰 참여를 제안한 3개 업체 중 제안서 평가위원 소유주 12명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의 실적, 매출액, 입찰 제한 가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1위 업체를 선정 후 세부 조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창립총회 때 추인받아 정식 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 전에는 거의 다른 업무 프로세스, 법적 절차입니다. 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외에 리모델링 조합은 처음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1명의 정비업체, 상주로 하여 일을 진행하는 걸 많이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리모델링 정비업체는 조합 사무소에 상주 직원을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단기간 사업이고 정비업체의 역할이 크지 않고 수도권 소재의 정비업체 직원 1명이 여러 개 현장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점 때문에 정비업체가 만약 정비업체 직원 상주를 한다 해도 결국 그 비용은 조합 분담금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기간과 조합이 업무 특성 면에서 전혀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진위가 구성되고 21년 4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게 되는지 재건축에 비교하시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오로지 추진위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동해 기부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이 얼마나 걸리고 그 동안의 조합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시고 우리는 조합 설립 전에 조합 운영비를 단 1원도 부담시키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부터가 모든 업무의 시작입니다. 우리 우방청솔은 다른 리모델링 단지와 다른 점이 많은가요? 이로써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예측해서 계획하고 있나요? 예, 우리 우방 청솔은 타 리모델링 단지와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두 가지 큰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협력업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업무 효율면에 있어서 때로는 조합 임원이 실무회의를 할 때 서울 출장을 가야 할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통상 월 1, 2회 협력업체 정기회의가 있으며 이에 따른 협력업체 참석 대상이 이동하는 일정 조정이나 경비도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둘째, 수도권 제외 지방 최초이라서 관할 지자체에 관련 법령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주무부처 담당자도 배정이 되지 않는 점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50여 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 법제도적인 준비가 많이 준비되어 대관 업무가 수월하지만 대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령 주택법 11조에 의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허가 신청을 해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면 우리 추진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며 또 주택법 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요청 등의 처리를 위한 사전 업무 협의 등은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필수적인 법령이지만 대구는 리모델링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법령의 부재가 예견됩니다. 이 같은 점을 예측하여 사전에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우리 추진위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조합에 꼭 필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것이 적시적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설계사무소 회사 소개 및 수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드건축사 사무소고 대표는 김윤재 대표입니다. 2004년 3월에 창립을 하여서 지금 위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리모델링 실적으로는 효성 안양목련 2단지 아파트 수평 중축 리모델링이 있었고요. 다음 동대문 신닭 극동 아파트 수평 중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밖에 대치우성 리모델링, 다음에 쌍용 예가 안양목련 2차 아파트 수직 중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일반 공동주택 인천 동춘, 도곡동 타워팰리스, 김포 풍무 푸르지오 등 일반 건축 아파트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반 건축으로는 대구 북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그 다음에 복현동 모바일 테크노 빌딩 등 일반 건축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R&D나 ETC 건물 삼성 동탄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송도 국제연구소, 그리고 솔리스 IDC
충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수평 중축과 수직 중축이 있습니다. 수직 중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을 증축하는 것과 14층 이하는 2개층 이상을 증축하는 걸 수직 중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평 중축이나 수직 중축의 총 늘어나는 규모는 기존의 전용 면적 85 미만은 약 40%, 85제곱미터 이상은 약 전용 면적 대비 30%까지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모 한도 내에 기존 세대수의 약 1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일부 지하주차장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평면 등을 새로운 평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평면을 재구성을 하며 노후한 아파트의 외관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금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한 전용 면적 85라는 기준은 지금 종전 법규로 인한 전용 면적 산출입니다. 종전 법규라는 것은 기존 외측에 의한 벽체의 중심, 그리고 현재 쓰지도 않는 AD, PD, 닥트 공간 등을 총 포함한 면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85 미만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행은 안목 치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마감과 마감을 안쪽으로 적용하는 치수와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AD, PD 등의 면적들은 전용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0%나 30% 늘어나는 전용 면적의 실질적인 것보다 약 두세 평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리모델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면적만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2013년도부터는 세대수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수직 중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일 기초가 적용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에선 수직 중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거의 90% 이상 수평 중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구 범어 우방 청솔 아파트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할 때는 부족한 점에 대한 일단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라는 것은 단지 주출입구가 외부서부터 인지성이 매우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주차가 있다 보니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주차 공간 또한 매우 협소합니다. 또 지상의 주차장 때문에 부족한 옥외 공간 및 조경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등의 진출입이 지금 현재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매우 좀 불편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총 들어서 모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출입구는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선정될 시공사와 저희 설계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새로운 신법규로 적용되는 주차 크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선할 것이며, 주차 대수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주차가 없이 지하로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조경 시설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주차 동선도 새롭게 한개 지하 3층을 추가로 작업을 해서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모두 수평으로 모두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하 주차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현재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지상에 주차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역시 주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출입구 밑에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또 기존 상가의 옆으로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고려를 할 때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40%나 30%까지 늘릴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조합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면적 증가형과 그 한도 내에서 일반 분양을 적용을 한 세대 증가형 두 가지 타입이 크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면적 증가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이 세대 증가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포함이 안 된 이 상가 또한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향후 조합이 결성이 되면 선정된 시황서와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치 계획의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 증가형 개요를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25평형 분들, 전용 면적 59평형 분들이 리모델링 후에는 약 32평, 전용 면적 83으로 증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는 전용 면적을 늘리는 비율이 약 39%입니다. 39.9%까지 늘리더라도 전용은 84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평 분들은 전용 면적 84분들, 리모델링 후에는 약 45평형, 전용 면적 118까지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전용 면적 증가 비율은 약 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되게 되면 건폐율이 약 25%에서 44%, 용적률이 344%에서 499%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수는 면적 증가, 면적을 최대한 찾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는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2베이에서 모두 3베이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기존의 172대, 이거를 약 86대 늘려서 258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리모델링 후 변경되는 배치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든 한계층이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모두 한계층 필로티 형태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이쪽 부분은 한계층이 아니고 2계층 이상을 필로티로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 분 101호분은 필로티가 한계층이므로 향후에는 201호로 가시게 되는 거고, 이쪽 분 108호분은 향후에 308호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쪽은 최소 1계층, 이쪽은 최소 2계층으로
필로티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주출입구로 이 부출입구로 차량이 이동돼서 이 지상의 1층 부분들은 주차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2층 부분은 조경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2계층이 필로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부출입구, 지금 쓰고 있는 후면 부출입구로만 차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지하 1층 부분 출입구만 2군데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2층 출입구는 향후 리모델링 후에는 이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상가와의 최소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업 방식은 상가를 같이 가지 않는 아파트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된 부분이 데크 형태를 취하게 돼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지상 조경으로 구성이 돼서 약 32평형 110세대, 45평형 84대, 총 194세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 외곽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곽을 벗어나는 이쪽이나 이쪽 부분, 또 이쪽 부분들이 수평으로 늘어나는 새롭게 증축이 되는 부분이며, 이 기존의 요 빨간 선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그 기존 벽체를 이용하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모델링 전 배치도와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 배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 후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리모델링 후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후에 가장 중요한 단위 세대는 저희가 전 세대 3베이로 1베이 이상 늘릴 것이며, 그 다음에 안방, 마스터룸의 환경을 개선할 거고, 주방 환경 또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 세대 수납 면적을 최대한 증가시킬 것이며, 발코니 부분을 일반 대표 공간으로 놓지 않고 비상 피난 공간에 하향실 탈출구를 설치를 하여서 발코니의 활용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단일 세대 전 타입의 크기나 그 다음에 용도 부분에 조금씩의 변화는 있어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단위 세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호, 3호 분들에 대한 기존 평면 2베이가 일단 모두 3베이로 늘어나며, 안방 뒤에 마스터룸, 넓은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 큰 주방과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을 구성을 해서 거실과 주방과의 맞통풍이 가능한 형태로 모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꼭 필요한 주방 발코니, 그리고 현관을 들어오면 신발장과 화장실 크기만한 큰 수납 공간, 이 공간에는 우리 주부분들이 놀 수 있는 유모차, 우리 선생님들이 놀 수 있는 골프채 등 큰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아주 큰 특별한 공간을 모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대가 공통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와 모양의 형태가 각각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84회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용 108까지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거는 기존 2, 4호분들의 기존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 아까 1, 3호분들과 좀 다른 평면은 이 부분들은 다 기존 벽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가 각각 세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단위세대 특화 부분 5가지는 모두 각 평면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모두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베이에서 3베이,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 화장실, 그리고 주방의 특별, 특화, 그리고 주방의 발코니, 그리고 하향식 탈출구, 그리고 현관의 신발장, 큰 수납장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기존 전용 5급 분들의 첫 번째 1호분, 이분도 이 타입도 2베이에서 이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벽체를 이용하지 않는 1호와 5호분들은 기존 벽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의 형태가 약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특수하게 일정한 형태를 그 대지의 형태에 맞게 평면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약간 다른 형태의 단위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모든 단위세대 특화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5구 2호분은 2호분들도 마찬가지로 안방에 드레스, 화장실, 그 다음에 넓은 주방에 별도의 발코니, 그리고 현관, 기본 수납장, 그리고 큰 수납장, 이러한 형태로 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3호, 4호 분들은 이 두 타입만 이걸 기준으로 똑같이 미로가 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방의 드레스, 그리고 주방의 대면형, 그리고 주방의 발코니, 현관의 작은 장, 큰 장 똑같이 구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호분과 이쪽의 1호분만 기존 벽체를 이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만 조금 모양이 약간 대지의 형상에 맞게 적용이 됐습니다. 안에 내연 특화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3베이, 베이가 늘었고,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 거실과 대면되는 주방, 와통풍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방 옆에 쓰는 특별한 발코니, 그리고 현관, 신발장, 이 신발장, 그리고 큰 수납장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변형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팬트리를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세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위세대는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선정이 될 시공사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시공사가 선정할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면 시공사와 같이 최종적으로 단위세대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단위세대를 갖고 건축 심의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첫 번째 설계안이 결코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나머지 특화 설계 부분은 1층과 일부 2층이 필로티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특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부분 필로티 부분들은 첫 번째로 필로티 내부의 모든 코어가 저희는 통합 로비 형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느 쪽이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쪽으로 모든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 빼놓고는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걸 일정의 예를 준 거는 무인 택배, 자전거 보관, 그리고 휴게 공간, 그리고 미팅룸 이런 것들로 일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실들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현재 여러분들은 GL에서 1층까지가 약 1.2에서 1.5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 통로 부분이라도 저희는 단차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후에 구조 개선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 설계는 지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세대당 0.8대에 172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하 3층 한 개층을 더 파서 258대 세대당 1.3대의 규모로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함으로써 새롭게 모든 친환경적인 면과 그 다음에 설비적인 면으로 최신 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주차장 계획은 모듈화 계획으로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비실을 지상 경비실과 지하 경비실을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에 대한 동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상의 동선도 후면 출입구로 들어와서 지상에 대한 동선이 단절이 되어 있고 지하 1층으로 들어와서도 역시 단절이 되어 있고 지하 2층으로 들어와서도 역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주차 동선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면 출입구로 주차가 들어와서 데크 부분의 1층 부분을 주차를 하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연결을 해서 지하 1층 들어오는 주차장 출입구와 지상에서 내려오는 이 주차와 통합으로 회전이 가능한 서큘레이션을 구성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는 지하 1층, 지하 2층이 동일하며 저희가 세대당 1.3배를 구성하는 만큼만의 주차 공간이 지하 3층에 이 정도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주차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선정될 시공사와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 부출입구 쪽으로 주차가 들어와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주차 동선과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지하 동선과 지하 1층 지금 현재 1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이 주차 동선이 원활하게 회전이 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하 2층과 그 다음에 내려가는 지하 3층까지 동일합니다. 지하 3층 부분만 현재 주차 대수에 맞게 일부분을 팠으므로 회전이 안 되는 막다른 형태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주차수를 조금 더 원하시면은 충분히 더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단절됐던 지하 동선 계획을 지하 1, 2, 3층 모두 연결이 돼서 편리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의 주차 동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하 1, 2, 3층 어디서든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코어 쪽으로 모두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래서 편리하게 지하 주차장 어디에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코어로 진입을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부분들은 1층과 2층까지가 일부 2층까지가 필로티 구조이므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이 형태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출입구를 통해서 이쪽으로만 차량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휴게 정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녹지 공간을 포함해서 최대한 늘릴 것이며, 지금 다니는 이 부분들은 소방차나 그다음에 비상 구급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닐 수 있는 차량과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보도블록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형태로 띄어끼고 통합 로비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 단지를 순환할 수 있는 단지 내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며, 이쪽 부분 최대한의 어떠한 광장의 형태로 띄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1층 필로티고 이쪽의 지상 2층 부분에는 데크 형태로 2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이용한 가든 슬로프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 부분 나머지 시설들은 통합 로비가 아까 말씀드린 주출입구에 대한 통합 로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문주, 그리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경로당,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필로티 내부에 위치가 될 것이고요. 2층 부분에는 이쪽이 최소 2계층 필로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지금 저희 이쪽 부분보다 약 한 7, 8m가 높은 자연스러운 단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인공 벽천을 구성하는 게 괜찮다고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연스럽게 데크에 연결되는 산책로와 그 다음에 가든 슬로프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책로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 외부 운동 시설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로서는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동영상 시청각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복도로 완전히 분절된 이쪽 공간은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대 시설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구성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러한 특화 설계를 마치고 과연 앞으로 향후에 조합의 사업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조합 설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단계라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입주까지 하는 이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첫 시발점입니다. 조합이 설립이 빨리 돼야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빨리 되는 곳이 여러분의 사업을 앞당기는 가장 지름길이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전위원 분들을 중심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시공사 선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비용을 갖고 여러분들은 1차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1차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건물 안전 등급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중추까지 가능하고 건물 안전 진단 등급 C등급 이상이 나와야지만 수평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안전진단으로 D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이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이 돼서 원활하게 등급이 나오면 그 시공사가 제시한 안과 여러분들의 제시한 어떤 그런 조건들을 다 수렴한 최종적인 설계안을 갖고 건축 심의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건축 심의는 대구가 리모델링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구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대구 지자체 또한 처음 진행을 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건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조합원님의 굳은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수행하는 용역사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무난히 통과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을 이행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건축심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의 가장 혜택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 건축심의입니다. 이 건축심의에서 그 혜택을 모두 오케이를 해줘야지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런 모든 계획들을 갖고 그 다음 리모델링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허가 절차상의 가장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가 이 건축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울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 규모를 갖고 여러분들은 권리변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대략적인 평형대별 예상 분담금과 그 다음 내가 어디로 리모델링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 권리변동 계획 단계입니다. 가가호호 세대마다 얼마를 내야 되는 분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이 아니고 평형별로 대략 분담금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정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쪽으로 대략 이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변동 단계가 그 다음 차수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을 함으로써 1차 동의서를 거뒀지만 건축 심의가 끝나고 권리변동 계획이 끝나면 2차 동의서를 걷게 됩니다. 이 2차 동의서는 최소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조건을 75% 이상의 동의를 갖고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75%의 동의를 안 한 분들은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귀속이 되며 그것은 조합에서 조합원 방식으로 이미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동의서를 내셔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그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놔두고 불가피한 분들은 제외하고 동의서를 빨리 내주시는 게 이 사업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를 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나오면 이 리모델링 허가가 나올 때 심의가 끝나면 심의 조건을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리모델링 허가도 끝나면 허가 조건이라는 것을 갖고 시공사가 제안을 했던 시공 공사비와 리모델링 허가 때 나온 조건을 갖고 최종적인 공사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사비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최종적인 가가호호에 대한 분담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주를 할지 이주 계획 등을 정리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분담금 확정 총회 또는 권리변동 계획 확정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총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결정이 되며 그 총회가 끝나면 착공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심의, 구토심의 등을 절차를 진행하고요. 착공 준비가 끝나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주를 시작하게 되시면 1차 안전 진단 때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상태에서 일부 코어링을 해서 구조 안전 진단을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완전히 비어있는 집이므로 전 벽체, 내력 벽체를 모두 샘플링 구조 안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던 모든 도서들이 시공 가능한지를 이 정밀 안전 진단으로 통해서 검증을 하여서 모자라면은 보완을 하고 적절하면은 시공 단계로 들어가게 돼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36개월, 시공사마다 다르겠지만 3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큰 프로세스 그리고 36개월이 모두 공사 기간이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부터 여러분이 공사 후에 입주 단계까지가 빠르면 약 7년 정도의 스케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이러한 심의 일정이나 그 다음에 허가 일정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진 스코프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합 설립, 그 다음에 권리변동 계획, 그 다음에 이주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사업 기간을 얼마나 줄이냐는 거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추가 분담금을 또 걷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수가 많고 적어서 사업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조합원분들의 염원이 얼마나 크고 조합원분들의 마음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분담금도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나면
행복하게 새 집으로 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아파트 인면들은 시공사들의 그 자체 브랜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시공사의 컬러가 적용돼서 결정이 된 것이므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단지 매스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모델링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